다음은 주철현 울산이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의 글에 내일신문 남준기 기자가 알기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중국 우한의 일가족이 감염되면서 지난해 말 세상에 처음 드러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례없이 높은 전파력으로 불과 석 달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이번 신종 코로나 변이종은 코로나19로 공식 명명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형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변이 코로나가 있었겠지만 정확한 검사 기법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자 생물학적 바이러스 검사 기법, 역전사 중화표 소연쇄 반응인 RT-PCR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에는 여러 차례 코로나 변이형의 출현이 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출현이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사스, 2004년 NL63, 2005년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2012년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사스와 메르스가 가장 악명이 높았죠. 이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코로나19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연도를 나타내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의 유행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코로나2란 이름이 붙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코로나19는 점액 친화성이 특징입니다. 침이나 콧물 등에 착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는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 중 크기가 가장 큽니다. 물리적 크기는 120에서 140나노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숙주의 세포막에서 기원하는 인지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질은 인간 생체막의 주요 성분으로 인을 포함하는 지방질의 일종입니다.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인지질 이중막입니다. 인지질막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변이가 높아지고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지질 껍질에는 몽둥이 같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형태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왕관을 위해서 본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에 호흡기 점막에 잘 달라붙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무작위로 발생되며 증시 횟수당 일정 확률로 나타납니다. 변이를 거쳐 유리한 변이가 선택되어 신종 바이러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단 바이러스 증식이 충분히 일어나는 원숙주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경우는 박쥐가 원숙주입니다. 박쥐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과 바이러스 교차 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잘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쥐는 포유류이면서도 날짐승이기 때문에 대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면역 활성화 없이도 바이러스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박쥐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종을 뛰어넘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면 인류는 이전에 접촉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집단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 유행의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최악의 가정이지만 코로나19는 우한에 있는 생명공학 실험실에서 박쥐 실험 중 바로 사람에게 건너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아직 전파가 진행 중이고 나라마다 검사 방식과 방역 정책이 달라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보면 치사율은 대략 1% 이하, 통제가 잘 되는 경우는 0.5%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치사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사스의 경우 사망률 7%, 메르스의 경우 34%였으니 아주 낮은 치사율입니다. 이처럼 감염률과 치사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숙주 간의 직접 전파만 가능한 바이러스 감염의 특징 때문입니다. 메르스의 경우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만큼 고통이 크고 증상이 강해서 곧바로 감염자의 일상생활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일반 감기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전파가 잘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숙주가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자기 유전자 전파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역학적 특성만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력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는 점액 친화성이 있어야 합니다. 점액에 흡착되지 못하면 호흡기 상피세포에 접촉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점액 친화성은 앞에서 이야기한 스파이크 부분에 의해 생깁니다. 신종 코로나는 이 스파이크 부분에서 변이가 생겼습니다.
이 부위는 인체의 면역세포가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이가 없으면 금방 인체 면역에 의해 제거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스파이크의 변이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점액 친화력이 이전 코로나에 비해 50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점액 흡착도는 좋아지면서 인체 면역도 회피할 수 있는 최악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겁니다. 이런 분자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소량의 바이러스가 점액과 접촉해도 호흡기 상피에 감염이 될 확률이 올라갔고 초기부터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성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야 타인에게 감염이 가능한 농도에 도달하던 이전 바이러스들과 달리 감염 초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코로나19도 호흡기 감염을 통해 증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른 감기,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과 특별히 다른 임상적 특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자 생물학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시간에 따른 증상 발현 순서에는 차이가 날 확률이 큽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의 경우 크기가 작아 공기 중 비강 감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코로나19는 큰 크기와 스파이크의 특성 때문에 비말을 통한 구강 감염이 시작인 경우가 흔합니다. 구강을 통해 들어온 바이러스가 인후두의 호흡 상피세포에 감염돼 증식을 시작합니다. 점액 친화성이 낮은 바이러스는 대부분 음식물이나 물과 함께 식도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점액 친화력이 강해 씻겨 내려가지 않고 호흡기 상피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이죠. 코로나19의 특징은 콧물이 적고 마른 기침이 나고 복통 증상이 적다는 겁니다. 콧물 감기라고 코로나19를 제외할 수는 없지만 첫 증상이 목감기 혹은 마른 기침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근거는 됩니다. 발열은 면역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빠르게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조기 발열이 흔하게 동반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전파의 특성을 살펴보면 바이러스 입자가 크기 때문에 공기 중의 바이러스 농도가 감염 필요 농도 이상 수준으로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곳이라면 마스크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처럼 실내에서 기침을 하는 감염자가 있는 경우 에어로졸 농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비말을 통해 감염이 전파된다고 할 때 마스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의 경우 손을 통한 분비물 접촉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병원에선 화장실 등의 손잡이가 주된 감염원이 됩니다. 손을 씻어도 나오면서 오염된 손잡이를 만지면 소용이 없죠. 병원의 화장실은 손잡이 없이 미는 형태의 문이 좋고 가능하다면 아예 문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비말이 가장 큰 특징인 코로나19의 경우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식사하거나 회식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습관과 함께 손을 수시로 씻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지질 껍데기를 가진 바이러스이므로 특별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면 활성제인 비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바이러스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밀접 접촉으로 전파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 방식이 감염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은 주철현 울산이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의 글을 내일신문 남준기 기자가 알기 쉽게 풀이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고 내일신문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